오늘은 선의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백지를 보면 뭐부터 해야 할지 생각이 복잡해져서 선뜻 작업을 시작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럴 땐 그냥 의미 없이 선을 그어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선을 긋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림을 시작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자이너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선택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선을 긋는 순간부터 어떤 선을 그을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선을 그을 때는 우선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을 설정하고 그 사이를 연결하듯 선을 긋게 되는데요. 사이사이에 중간 지점을 설정하고 다양한 선을 추가하며 선을 긋습니다. 곡선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빠른 선과 느린 선, 정체되어 주변을 맴도는 정체선으로 구분합니다. 세 가지로 구분하는 선의 예시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로켓을 발사할 때 생기는 궤적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스터에서 나온 연기는 지그재그로 빠르게 움직입니다. 로켓의 추진체가 만드는 선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빠른 선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나온 궤적은 추진력을 잃고 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선은 느린 선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추진력을 상실한 궤적은 제자리를 맴도며 정체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선은 정체선이라고 부릅니다. 좀 더 쉽게 생각해보면 불꽃을 그릴 때와 연기를 그릴 때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개념이 명확해집니다. 불꽃은 빠르게 가시처럼 묘사하고 연기는 구름처럼 둥글게 묘사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선을 모양에 따라 빠른 선과 느린 선, 그리고 정체선으로 구분하는 개념입니다. 현상에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는 이전 영상에도 설명했듯이 절차를 규격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림을 배우는 일은 그리는 행동의 절차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행동의 절차를 배우기 위해서는 절차를 기억해야겠죠. 그 기억을 돕기 위해 이름을 부여하는 거라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선으로 로켓의 연기를 묘사해 보겠습니다. 추진체의 빠른 선은 호스에서 나오는 물과 비슷한 느낌이고요. 느리게 정체된 연기는 여름에 정체된 뭉게구름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정체된 연기는 제자리를 빙글빙글 맴도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마치 사람의 인생과 같이 빠르게 움직이던 젊은 시절, 나이가 들어 느려지고 제자리를 맴도는 인생을 보는 것 같아 애처롭고 외롭고 나이 들면 다 똑같아지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곡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선을 긋고 시작점을 기준으로 선을 한 바퀴 돌려보면 원이 그려지는데요. 이 곡선의 휘어지는 정도를 곡률이라 부릅니다. 곡률에 따라 원을 바라보는 시점이 정해지기도 하고 선의 방향성에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목적지를 가는 도중 선을 교차하면 나선의 모양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직선은 팽팽하게 당기는 힘을 의미하고 곡선은 느슨한 힘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형태적인 특징을 그림에 적용하면 좀 더 사실적인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현실감을 느끼는 방식은 디테일의 표현보다는 납득 가능한 상황 묘사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디테일한 표현이 가득한 내용이 없는 CG 영상을 보는 것보다 이야기가 있는 만화 영화를 볼 때 더 몰입하여 현실감을 느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디테일이 생략된 이미지보다 이치에 안 맞는 이미지를 더 어색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보여지는 이치는 힘의 흐름을 뜻하는데요. 힘의 흐름은 다음 세 가지 선의 속성과 같습니다. 팽팽하게 당기는 직선, 부드러운 움직임을 표현하는 곡선, 느슨하게 풀어진 정체선, 이 세 가지의 선들이 모여 형태를 조화롭게 이루고 있는지의 여부가 그림을 현실감 있게 그리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이미지를 제작한다면 이런 부분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신경 써서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그림은 보는 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요. 이제 이 선을 활용하여 인물화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발견은 당연한 것들을 낯선 시선으로 인식하면서부터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인물의 포즈를 곡률의 관점에서 보는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큰 곡선 위에 인체를 적용해보면 과도한 포즈도 곡률의 관점에서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큰 흐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머릿속에서만 진행되는 개념상의 이론들은 막상 실제 적용해보면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개념상의 규칙을 만드는 데 머물르지 않고 그림을 그려보면서 현실과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훈련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러프하게 그린 포즈 위에 직선 툴로 중요 포인트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러프 스케치에 눈을 가리면 스케치의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브러쉬로 세부적인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러프 스케치를 흐리게 하고 덧그리지 않는 이유는 형태를 다시 잡기 위함입니다. 초벌선은 디테일한 요소를 염두에 두지 않고 전체적인 흐름만 체크하다 보니 아무래도 세부 스케치를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위치나 비율 정도만 남기고 눈을 가리고 다시 그리는 방법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팔다리를 그릴 때 손이나 발 등 끝부분과 관절의 묘사를 먼저 진행하고 나머지 선을 연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이 방법은 선을 그을 때 점을 찍고 연결하는 기법과 같은 맥락의 방법입니다. 전체 길이를 예측해가며 그리면 비율이 깨지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곡선의 곡률에 따른 포즈의 변화를 확인해 봤는데요. 사실 곡선만으로 형태를 잡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대안으로 각진선을 활용하는데요. 이번엔 각진선을 활용하는 경우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직선 툴은 저도 많이 좋아하는 툴인데요. 좋아하는 순위로 보자면 1등은 라소 툴, 2등은 직선 툴, 3등이 브러쉬 툴이네요. 제가 직선 툴을 사용하는 방법은 외곽의 중요한 위치를 각으로 설정하고 세부 과정을 브러쉬로 그리는 보조적인 역할로 활용을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은 브러쉬 툴이지만 작업 시간을 실질적으로 절약해주는 툴은 라소 툴과 직선 툴 같은 보조 툴인 것 같습니다. 직선 툴로 그리기 유용한 소재는 건물이나 메카닉 같이 외곽이 각진 형태를 그리거나 마블의 헐크 같은 과도한 실루엣을 가진 근육질의 캐릭터를 그릴 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근육질 캐릭터의 체형의 외곽을 직선 툴로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범위 안쪽으로 스케치를 진행한다는 느낌으로 조금 두툼하게 영역을 지정합니다. 외곽의 영역이 확정되면 바로 브러쉬로 스케치를 진행하는데요. 직선으로 전체 형태가 잡혀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형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직선 실루엣은 묘사를 돕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셈이죠. 곡선의 묘사도 같은 규칙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묘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좀 더 안정감 있게 묘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물론 심리적인 부분이고요. 제가 그리는 방법으로 참고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은 의외로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인만의 안정적인 순서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실루엣에서 절지와 간지를 활용하여 큰 덩어리를 묘사하고 주름선과 모서리선을 이용하여 세부 묘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거선으로 입체를 확정하여 형태를 마감합니다. 처음엔 이 방법이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불필요한 보조선을 최소화할 수도 있고 작업 속도도 올라가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말해놓고 보니 약을 파는 느낌인데 사실 뭐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 무슨 의미. 어차피 일러스트로 완성하면 초반에 그린 스케치선은 남아있지도 않고 그냥 뭐 되는 대로 하다 보면.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설명한 선을 이용하여 본격적으로 인물의 포즈를 그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인물화에 도움이 되는 도서 몇 권을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도서는 앤드류 루미스의 인물화 기법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 이 책을 보고 공부했는데요. 지금은 저작권이 만료돼서 구글에 검색해보시면 손쉽게 PDF 파일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지금도 자주 꺼내보는 책입니다. 책이 돌았죠? 다음은 같은 저자의 얼굴과 손의 기법입니다. 저도 고등학생 시절에 루미스의 인물화 시리즈를 독파하고 싶어서 단단히 각오하고 여러 번 도전했었는데요.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매일 조금씩의 방법을 잘 몰랐을 때였습니다. 다음 도서는 번 호가스의 다이내믹 인체 드로잉입니다. 이 책도 고등학생 시절 선배들과 선생님에게 추천받았던 책인데요. 그 당시엔 극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뭔가 너무 울퉁불퉁해서 징그러웠거든요. 다음 도서도 같은 저자의 다이내믹 핸드 드로잉입니다. 손을 공부하신다면 이 책 한 권만 잘 파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많이 생길 텐데요.
지금 결과적인 생각이 그렇고요. 저도 처음 접했을 땐 정말 싫어했던 기억이 나네요. 다음 도서도 같은 저자의 다이내믹 헤드 드로잉입니다. 사실 제가 제일 싫어했던 책인데요. 그 시절 미소녀 그림체를 좋아했던 제 기준엔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다음 도서도 같은 저자의 다이내믹 인체 구조의 분석입니다. 해부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고전입니다. 지금 다시 봐도 정말 좋은 책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철이 없었죠. 못생겨 보인다는 이유로 주옥같은 명작 교재들을 거부했다는 게. 이 도서는 비교적 최근 도서인데요. 이미진 FX에서 나온 해부학 도서입니다. 작가들의 의견을 모아 드로잉과 페인팅 관련 노하우를 설명하고 해부학 관련 도형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동물과 인간의 특징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 부분인데요. 조만간에 그 주제로 영상을 제작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그림 공부를 시작해볼까요? 이번엔 리듬선 C선과 S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C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S선입니다. 이 두 개에서는 모두 토르소를 그릴 때 사용하는 리듬선입니다. 우선 직선 툴로 어깨의 기울기와 골반의 기울기를 설정합니다. 머리의 높이를 설정하고 브러쉬 툴로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머리의 높이, 어깨와 골반 끝의 길이와 기울기만 설정되면 그 안에서 토르소를 묘사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손과 발을 묘사하고 관절을 그리고 외곽선을 연결하여 포즈를 정리합니다. 체형 안에 그림자 라인을 묘사하여 굴곡을 표현합니다. 이제 나머지 다리를 묘사하며 포즈를 완성합니다. 토르소 라인만 보면 마치 구겨진 베개를 연상하게 하는데요. 이 모양이 C라인 포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른 포즈를 그려보겠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제가 무수히 반복하게 될 말인데요. 일반적인 포즈를 그리는 일은 기본적인 맥락은 모두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르소 리듬선의 모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포즈는 토르소가 앞으로 구부리거나 뒤로 구부리거나 옆으로 구부리거나 좌우로 비틀거나 바닥을 기준으로 직립으로 서 있거나 누워 있거나의 범위 안에서 포즈가 정해집니다. 그리는 방법도 또 의외로 단순한데요. 바닥을 기준으로 토르소의 기울기와 모양을 정한 후 손발의 위치를 설정하고 관절의 위치를 정한 후 실루엣선을 연결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포즈를 그리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토르소를 표현하는 왕자의 비율과 기울기를 정한 후 머리의 높이, 손발의 위치, 관절의 위치를 점으로 표현하고 외곽선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림자 라인과 등고선으로 형태의 굴곡을 확정짓습니다. 대부분의 포즈 그리기는 기본적으로 이 방법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포즈에 따라 묘사의 순서가 바뀌는 부분은 화면상 앞에 있는 요소를 먼저 그린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면 코어를 묘사하는 과정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자, 또 하나의 포즈가 완성되었는데요. 같은 코어를 그린 후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손발의 위치만 변경하면 포즈가 달라집니다. 재미있죠?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포즈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엔 살짝 다른 요소를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토르소의 골반은 왼쪽으로 향하고 흉곽은 살짝 오른쪽으로 향하게 하여 비틀림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리듬선 S자 라인입니다. 리듬선 C자 라인이 토르소 코어의 중심축을 표현하는 선이었다면 S자 라인은 구부러진 등의 외곽 라인을 표현하는 선입니다. 서있는 앞모습 포즈의 등 부분의 라인이 S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형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흉곽과 골반을 연결하고 머리와 팔다리를 표현합니다. 척추의 모양이 S라인의 형태를 취합니다. 또한 등 쪽의 외곽도 S라인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엔 같은 방법으로 뒷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뒷모습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예시를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조금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척추의 모양이 S라인의 형태를 취합니다. 또한 등 쪽의 외곽도 S라인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같은 방법으로 조금 까다로운 각도의 포즈를 그려보겠습니다. 앞에서 본 엎드린 포즈인데요. 이 포즈도 그리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S라인이 적용될 수 있는 위치는 두 곳인데요. 척추 라인과 등 쪽의 외곽 라인입니다. 자, 이제 게임에 나올 법한 체형으로 S라인을 활용하여 서기 포즈를 그려보겠습니다. 체형의 비율만 달라질 뿐 그리는 방법과 순서는 동일합니다. 실제로 그림체를 구분하는 요소는 비율이 크게 차지합니다. 세부 요소를 그리는 회계 개수는 실사체든 반실사체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와 추를 구분하는 요소도 비율과 요소의 수뿐 묘사의 방법은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그림체를 공부하든 기본은 같은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초를 배울 때는 그림체에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림체별로 매력 포인트가 되는 요소의 기준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력 포인트라는 기준이라는 시대별로 다르고 상황별로 다르고 개인 취향 어느 놈 말을 들으면 또 다른 지랄이고 또 대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보스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또 내 잘못이 이런 치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리듬선을 이용한 시트용 포즈를 그려보겠습니다. 디자인 시트 작업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의 포즈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줘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많은 정보를 보여주는 포즈를 선택한다면 제작하는 이미지의 개수가 줄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코스튬 디자인만을 목적으로 그리는 시트라면 그 부분은 맞는 선택이지만 다만 캐릭터의 설정을 보여주기 위한 시트라면 그 조건에 부합하는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캐릭터의 외형적 성격은 기본적인 표정과 포즈에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포즈는 직업적인 특징과 성격을 반영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포즈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보여줘야 한다는 원칙은 이 부분과 반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트의 포즈는 일단 캐릭터의 성격에 부합하는 포즈로 진행을 하고 포즈 때문에 가려지는 부분은 별도로 추가하여 그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그리는 작업은 웹상에 공유되고 있는 다양한 스탠딩 포즈를 보고 그리는 작업입니다. 게임 캐릭터와 실제 캐릭터의 갭은 아무래도 머리의 크기와 팔다리의 길이에서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인물화를 연습하는 과정이라면 가급적이면 대폼이 없는 실제 사진 비율을 연습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대폼의 과정 자체가 미학적 왜곡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시선을 훈련하는 과정과는 조금 다른 학습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캐릭터 디자인 연습과 인물화 연습은 철저히 분리하여 진행하기를 추천드리는데요. 그냥 인물화 묘사와 캐릭터 디자인은 다른 과목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편할 것 같네요. 기본 분야의 영상이 어느 정도 제작된 이후에 저도 캐릭터 디자인을 포함한 실무 디자인 과정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냥 철저히 기초 과정 중심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실무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직까지 제 영상이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아쉬운데요. 기초 분야의 영상 데이터가 좀 더 쌓이면 실무 과정을 진행할 때 부족한 설명을 쌓여있는 영상들이 대체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동안은 기초 관련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초 지식은 무료로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요. 우리는 모두 징검다리 위를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앞선 선배들 또는 선생님들이 만든 걷고 있고요. 우리의 역할은 다음 셋 한 걸음 수 있도록 다리 하나를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드는 이 영상이 그림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 그리는 모델은 얼마 전에 아트스테이션에서 구매한 이미지들이네요. 아트스테이션에서 종종 세일을 하는데요. 특별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면 구매해두는 편입니다. 호더스라고 하죠.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성향이라고 하던데 저도 그런 성향이 강한 편인데요. 오랫동안 다양한 물건들을 쌓아두고 생활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오래된 물건들과 많은 이별을 했는데요. 당장은 홀가분한 느낌이 드는가 싶더니 얼마 가지 않아 다시 허전한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러다 든 생각이 인간이 생존했던 이유가 이유 없이 모아둔 물건이 위기 상황에 도움을 줬 미니멀리즘이 착 불감증이라 정신병이란 이해 아니 대체
다시 살 물건을 왜 버리는지 이해할 수가. 예, 그렇습니다. 여러 번 그리면 어느 정도 외워지면서 편안하게 그려지는 단계가 오는데요. 보통은 3번 정도 그리면 편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역시 반복에는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리듬선 C선과 S선을 이용하여 또 다른 포즈를 그려보겠습니다. 제 채널의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오셨다면 직선 툴로 비율과 형태를 잡는 과정이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방법은 대상을 묘사할 때뿐만 아니라 디자인 작업을 진행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선 툴로 전체 비율이 확정되면 브러쉬로 세부 묘사를 진행합니다. 실질적인 스케치 작업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다리를 그릴 때는 발을 먼저 그리고 관절을 그린 후 외곽선을 연결하며 형태를 정리합니다. 그림자선과 등고선을 그려 입체의 형태를 확정합니다. 가볍게 같은 포즈의 모형을 그리며 포즈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 연습의 주된 목적은 반복을 통해 포즈가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C선과 S선을 확인합니다. 이번엔 리듬선을 활용한 콘트라포스트 포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대칭 포즈를 알아보려면 우선 대칭 포즈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지요? 평행한 가로선으로 어깨의 높이와 골반의 위치를 잡고 대칭으로 서 있는 포즈를 그려보겠습니다. 대칭으로 서 있는 포즈를 그릴 때 가끔 절반만 그리고 나머지를 반전시키는 기법을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메카닉의 도면을 그리거나 건축물을 그리는 게 아니라면 가급적 그냥 전체를 그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계적인 대칭은 인체의 부드러운 미를 반감시키기 때문에 인물화에서는 그다지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콘트라포스트는 대칭 포즈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비대칭, 비정형적인 인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포즈입니다. 골반의 한쪽에 무게중심을 두어 허리의 구부린 형태를 유도한 자세인데요. 그냥 전문용어로 짝다리 자세입니다. 어릴 때 동네 형들이 건방져 보인다며 짝다리로 서지 말 많이 들었었는데 부모님이 복 나간다고 짝다리로 지방 밟지 말라는 구박도 많이 받았. 이 자세를 과도하게 하면 척추측만증, 우주해반증, 다양한 질병의 원인. 줄리앙의 아름다운 전지상이 대표적인 자세입니다. 콘트라포스트는 크게 두 가지 포즈가 있는데요. 다리를 교차해서 서는 교체 자세와 다리를 모아서는 일반 자세가 있습니다. 패션 쪽에서는 다리를 넓게 벌리고 서는 자세도 있지만 그건 그다지 일반적인 자세는 아닙니다. 방금 교차서기의 스케치를 완성했는데요. 토르스의 모양은 구겨진 베개와 비교하기도 하고요. 도마뱀의 걷는 자세를 빗대어 표현하기도 합니다. 리듬선의 C라인과 S라인을 주목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다른 포즈를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자 라인은 등고선과 더불어 컨투어 드로잉의 입체적인 표현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림자로 세부적인 형태를 생략하면서 큰 위치를 잡는 데 용이한 기법입니다. 손발의 위치, 관절의 위치를 설정하고 외곽선을 연결하여 형태를 잡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토르소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골반과 흉곽을 박스로 표현하여 한쪽을 기울여 나열해 보겠습니다. 구부러진 방향의 옆구리는 접히고 반대 방향은 길게 늘어납니다. 좀 더 세부적인 요소를 표현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실루엣의 변화에 비해서 내부 요소의 변화는 비교적 작습니다. 이제 남성의 전신을 그려보겠습니다. 트로소를 구부린 자세이지만 무게중심은 중앙에 두고 있는 포즈입니다. 모든 구부린 자세가 콘트라포스트의 형식을 갖는 건 아닙니다. 이런 자세는 주로 무술의 기본 자세에 많이 사용되는 포즈입니다. 말을 타는 자세라 해서 기마 자세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안정적인 무게중심이 특징입니다. 격투 게임의 기본 자세로 많이 활용되는 포즈입니다. 다시 여성의 콘트라포스트 자세를 그려보겠습니다. 양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다리를 모은 콘트라포스트 자세는 대표적인 여성적인 포즈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로마 시대의 물병을 들고 목욕하는 여신의 석상도 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모은 콘트라포스트가 여성을 상징하는 이유는 골반이 부각되기 때문인데요. 여성성의 대표적인 상징은 큰 엉덩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남성성의 대표적인 상징은 넓은 어깨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그릴 때는 큰 골반을 강조하고 남성을 그릴 때는 넓은 어깨를 강조합니다. 이 공식은 대부분의 포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상반신만 그려도 자연스럽게 그리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다시 그려보며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리듬선을 활용하여 서 있는 포즈를 그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복습하며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엔 앞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내용을 복습하며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엔 근육질 여성의 뒷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내용을 복습하며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복습은 충분히 되었나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리듬선의 규칙을 누운 포즈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기존의 방법과 동일한데요. 단지 적용하는 각도가 변했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르소의 왕자 라인을 그리고 머리의 높이와 손발의 위치를 설정하고 브러쉬로 스케치를 진행합니다. 실루엣을 그리고 그림자 라인과 등고선으로 입체를 정리합니다. 각도만 다를 뿐 모든 순서와 요소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새로운 포즈를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내용을 복습하며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기초를 주제로 한 영상을 제작해봤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장르 영상과 번갈아가며 기초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아무도 안 보는 건 아니겠죠? 갑자기 소름 돋는 상상을 했네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반복이 최고의 스승입니다. 감사합니다.